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연말에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단 이 배경은 뭡니까? 네, 가장 큰 배경은 지표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금리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하고요. 그다음에 예. 은행이 여기다 더하는 가산금리를 합친 걸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지표금리가 되는 시장금리하고 코픽스들이 많이 상승을 한 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뭐 동결을 장기화하거나 심지어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금리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여기다가 뭐 정부도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하니까 적자 국채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것이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끄니까 이런 지표 금리가 올라가서 일단 이걸 반영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그만큼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은 상태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런 변동금리 이런 상황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말하고 비교해 보면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하단이 0.22%포인트나 0.41%포인트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 0.17%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도 상단이 0.24%포인트 올랐는데 지표금리가 이제 코픽스인데요. 이거 상승폭이 0.05%포인트라서 5배나 이 지표금리보다 많이 올랐고요. 이것은 결국은 은행들이 지표금리도 올랐지만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 많이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산금리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그다음에 부도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받은 고객들이. 그러면 이 부도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한다고 해서 연말에 가계대출 증가를 좀 억제하라고 금융당국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를 위해서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대출 잔액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3천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인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전세자금 대출에도 역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큽니다. 지금 5대 은행 기준으로 11월 전세자금 대출 감소가 3천억 원 가까이 됐는데 이게 9월 달, 10월, 11월 3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하면서 전달 대비 감소폭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큰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1호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서 1주택자 전세 대출에도 그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되니까 실거주 의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주택을 매수하게 된 경우. 그러면 이제 갭 투자가 줄어들어서 전세 공급도 급감을 해서 전세 물건도 감소하고 전세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전세 대출 자체도 이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출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받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 뭐 사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면 당연히 뭐 가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는 그래서 내수 침체 요인이 되고요. 또 기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표금리, 국고채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 금리보다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부도가 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높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간의 차이를 우리가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고채 금리는 연 3% 정도인데 AA- 등급의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는 3.5% 가까이 육박하는 수준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일부 여유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을 내년으로 늦추거나 아니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6개월물 기업화원 같은 단기 채권 같은 경우를 발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그리고 채권금리 추이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게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물가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예전에 통계청이죠. 이쪽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에 식품 물가 지수가 127.1로 집계가 됐어요. 기준 연도가 2020년이니까 5년 만에 물가가 27%나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그렇죠. 이 식품 물가가 특히 27%는 올라가지고 동기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 오른 거에 비교해서 10%포인트 이상 높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서민들이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 가계 생계 비용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이렇게 식품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전 세계적인 온난화로 인해서 당연히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것들의 공급이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농수산물의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수입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요를 충족시켜줘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고환율이죠. 또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소고기라든지 수입 과일들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는 41% 올라가지고 국산 소고기 9% 오르는 동안에 4배 이상 빠르게 올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료품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게 결국은 가공식품도 식료품을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공식품 가격 상승, 그다음에 외식비 상승까지 순차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유류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환율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환율이 치솟은 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물가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것은 사실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미국 경제 기초 체력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원달러화 환율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뭐 금리 차가 좁혀지는 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될 때 한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환율 같은 경우는 내년 초 1분기 때 또 고물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외식하러 가면은 그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더 깜짝 놀라는 일도 있습니다. 신라 호텔 케이크 50만 원에 나왔고요. 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데? 아닙니다. 뭐 해외 브랜드의 패딩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거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것은 사실은 뭐 자산 양극화,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비 패턴 자체도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지난 1년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침체되는 대신에 수도권 가격,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니까 수도권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은 자산이 크게 올라간 효과가 있어서요. 더 뭐 고품질의 제품이나 고가의 소비재를 수요하는 가능성이 크고요. 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산이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기업들만 실적이 되게 좋으니까 이런 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도 또 크게 올라갈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결국은 소비 패턴의 양극화로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뭐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호텔 K값은 뭐 30만 원 이상 가는 고가인데 일반 빵집에서의 가격의 10배 이상 비싼
비슷한 그런 식으로 패턴이 양극화되고 있고 패딩도 역시 500만 원이 넘어가는 패딩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10만 원이 안 되는 네. 패딩까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패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소비 패턴의 양극화는 결국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기 예.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 기업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돌파,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를 걷어내면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그 누적 수출액에서 그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 나머지 산업 부분은 오히려 전년 대비 1.5%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15개 품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헬스,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은 오히려 감소를 하는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반도체 산업과 비반도체 산업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철강, 섬유, 가전,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것들은 많은 걸 좀 걱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는 당분간 좋을 거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은 반도체 경기가 언젠가는 꺾이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11월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8.3%로 올해 들어서 최대치가 됐는데요. 이게 2010년 때만 해도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8배 가까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반도체 산업의 그 경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소식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미 뭐 좋을 것이 예고가 돼 있다. 왜냐하면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범용 반도체 역시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반도체 실적은 좋을 것이라서 당장 걱정은 없지만 올해 화두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과 비반도체 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뭐 2차 전지, 철강 이런 부분은 올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내년이죠? 예. 그렇죠. 예. 내년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미 고소득자고요.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의 이제 소득은 계속 올라갈 거지만 비반도체 부분은 소득이 낮아지니까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양극화도 뭐 내년에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산업 구조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